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관이대학교 기초의학대학에 있는 김병우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 역사입니다. 한국사고 오늘 말씀드린 원효는 제 전공 영역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반갑습니다. 영역인데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효를 주제로 해서 주로 원효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가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경산의 3성년이 원효, 그다음 원효의 아들 설총, 그다음에 이제 상공유살 일현 세 사람이고, 현재 우리들이 이 지역이 옛날에 고산으로서 경산에 소속되기 때문에 우리 그 경산 지역 내지는 고산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데 원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원효를 오늘 소환하게 된 겁니다. 원래 고산 기린의 인문학 기획할 때 원효를 주제로 해서 그때 기획회의할 때 화재행 무예 융합 아이콘 원효 이렇게 어떤다 해고 저는 그 다음 잊어버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제목을 잘 정해주셔서 갑자기 강의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이거 그때 고쳐야 되는 주제네 생각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화쟁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단어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화쟁, 무예, 융합의 아이콘, 원효 이래 됐으니까 물론 원효 사상의 가장 핵심은 이 화쟁입니다. 화쟁인데 화쟁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대립적인 이론들을 조화시키려는 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사상을 꼽으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화쟁 사상을 들 수가 있죠. 화쟁 사상은 원효의 독창적인 논리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원강대사의 불교 이론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장 율사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원효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완성된 불교 사상이 바로 이 화쟁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 불교의 가장 독특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불교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원효는 어떤 특정 종파에 치우친 적이 없고 모든 종파를 아울러서 하나의 논리로 불교를 이해한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종파에도 진짜 왜냐하면은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마음이 우리 중생의 마음도 똑같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할 뿐이다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지만 존재와 인식의 불일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화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제가 왜냐하면 불교적 수행을 한 사지도 안 했고 또 불경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의 대표적 키워드가 무예입니다. 말 그대로 무예는 끄리낌이 없다, 거침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일체 끄리낌이 없는 사람은 생사를 단번에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 무예입니다. 물론 무예는 고려시대 이일로의 반집이란지 동북 이상국기를 보면 무예춤, 무예 관련해서 이런 춤과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정례지어 내려오진 않는데 원효가 당대에
무예가를 부르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계도하고 깨우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나온 게 무예입니다. 무예는 생사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성녀의 세계나 민간인의 세계나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너무나 진정한 자유인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부처의 마음 자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좀 물어보시면은 요즘 스님들이 혹시 무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융합하는 거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두 종류의 사상이나 또는 뭐 화학에서는 화학 물질이 합쳐서 제3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A의 성질과 B의 성질이 합쳐서 C의 성질이 되는 거죠, 사실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재설을 하는 것이고, 사상적이나 심리적인 보면은 두 가지 사상이나 사조가 합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융합. 근데 요즘 우리는 삶에서 융합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중국집에 가면 요즘 새로운 메뉴가 있습니다. 반은 짜장면이고 반은 짬뽕집에서 짜장도 맛보고 짬뽕도, 이게 마치 융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융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대학에서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융합 교과목을 가르쳐라,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융합 교과목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A 학문을 하는 사람하고 B 하는 학문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하는 사람하고 자연과학 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만나서, 자, 수업에 들어가서 너는 15주 수업에 반은 인문학을 가르치고 나는 15주 자연과학을 가르칠 테니까 융합 교과목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엉터리죠. 그건 융합이 아닙니다, 사실은. 융합은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이 합쳐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인문학 반하고 네가 아는 자연과학 반하고, 지금 이게 어느 대학이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융합 교과목이다 이러는데, 나쁘게 말하면 아니지, 실제로 말하면 사기죠. 근데 지금 현실이, 왜냐면 융합하려면은 인문학 하는 사람하고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만나서 자기들의 학문하고 이 두 개 학문을 같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누구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네 영역 네가 내가, 이렇게 지금 현실인데, 융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왜 융합이 원효에게 맞냐? 원효는 그 당시에는 그 많은 다양한 불교적 사상과 종파를 어울러서 하나의 논리로 불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중생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것도 아주 쉽게, 너 마음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는 가르치는 거죠. 그 어려운 불경의 논리를 하나로 딱 정리해서 알게 준 거죠,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서 아이콘 이러니까, 혹시 영어로 쓰는 아이콘은 한자로 표현, 우리말로 하면 상입니다. 그리스 에리코네라는 데서 나오는데 어떤 상징어를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이렇게 하면 원효를 지칭하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불교. 여러분 옛날에 서부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서부영화 하면은 서부 영화에 음악이 쫙 나오지만 서부영화의 대의 상징이 뭡니까? 권총이죠. 허리에 찬 총. 무당청 서부영화 하면 총이 딱 나오고, 서부영화 하면은 대변상이 뭡니까? 주인공의 선 모자. 그 다음에 또 서부영화 하면 하는 게 뭡니까? 주인공이 몰고 있는 담배. 서부영화의 3대 아이콘인 거잖아요. 권총, 모자, 담배. 이 세 개 빼고는 서부영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원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뭐 기억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막상
제가 엊그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래 전에서 나도 원고하고 이래 만들어 하면서 이거 갑자기 진짜 어떤 철학 선생님은 융합권 하나 갖고 한 학기 강의하시는데 가서 괜히 어려운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에서 간단하게 제목을 설명을 했습니다. 원효의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고산사라는 절에 있는 원효의 초상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효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이 원효의 불교가 화엄종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거의 국교되다시피 합니다. 일본 화엄종의 주류가 원효의 불교는 원효의 특히 제자의 심상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정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불교의 국존 취급을 받는데 그 고산사의 스님이 묘예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효의 진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효의 모습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원효를 본 적이 없어요. 원효는 죽었고 오래됐는데 일본의 화가가 언제 원효를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계가 생각하는 원효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사실은. 원효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효에 난 그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게 1933년경에 원효의 진영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건 분황사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장 답사 때문에 도서관 직원이 가서 분황사에 사진을 좀 찍어달라 했더니만 가니까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못 찾았다 그러던데. 저는 이제 분황사에 있는 걸 알고 좀 가면 사진을 한번 찍어주면 좋겠다. 나중에 이 책도 만들으니까 선고서를 오주면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서 어쨌든 분황사에 걸려있던 초상화입니다. 원효가 이래 생겼을까요? 원효가 600년 된 사람인데 1903년 일본은 경주 출신의 화가인 박봉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903년대 원효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경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받고 아니 초상화를 그리려면 사람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물을 봐야 초상화를 그리든지 말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누가 기증을 했는데 그 초상화 처음에 그리게 된 게 저거 증명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했는데 초상화를 하나 그려드리겠다고 제 제자가 자기가 잘하는 유학파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 자기는 그 사진을 한 장 주면은 그 화가 그려줄 줄 알았대요. 근데 화가가 아니 실물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초상을 그리냐. 어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화가가 직접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놀고 한 300장 정도 사진을 찍어왔더니만 초상을 하나 그려주더라고요. 실물 거의 제 연구실에 있는데 팀장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박봉수라는 분이 이 그림을 원효의 얼굴을 모르니까 좀 영감이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 남산 7부람에 가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해도 원효의 도저히 원효를 알려면은 원효의 모든 사상을 이해하만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화가 입장에서는 원효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전문학자도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나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100일 기도를 2번 하니까 어쨌든 원효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효의 초상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황사냐? 원효가 죽고 난 다음에 소상을 만들어서 설총이 분황사에다 봉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셔지는 곳이 분황사입니다. 그래서 설총이 날마다 가서 그 유학자니까 유교적 예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를 표하니까 하루는 원효가 소상이 돌아봤다. 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른이 살아날 때 소상이 돌아봤는지는 알 수가 없죠. 원효하면 우리나라 사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효 붙여지는 칭호가 많죠. 여러분도 다 원효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원효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해골 바가지 물이죠, 그죠? 해골 바가지 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분리를 처음으로 빚는 새벽이다. 원효라는 말 자체는 새벽의 금성을 뜻합니다. 새벽의 금성. 어떤 문자의 새벽 효자입니까? 석가가 새벽에 금성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음이 딱 오는 순간, 어둠에서 밝으면 그 찰나. 그럴 때 제일 어둡다 하죠. 여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명. 그렇죠? 제일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가 해질뜨게 달점입니다. 여기 오행으로 음양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서 다음 성질로 넘어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왜 새벽이 금성이냐? 우리나라 불교의 출발이다는 거죠. 그 원효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새벽에 해가 탁 뜹니다, 사실은. 그 원효가죠.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불교가 제일 발전할 때 언제냐? 고려시대의 진울입니다. 왜? 조계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새로운 종파인 조계종이 만들어집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발달하죠. 이 진울의 호가 보조입니다. 보조라는 것은 햇빛이 하늘에서 빛이 우주 온 전체에 광이 쫙 비치는 걸 말합니다. 한 군데도 어두운 데 없이. 그리고 해가 그러려면 해가 어디입니까? 정상에 딱 하나 떠야 되죠. 그리고 그때 불교 제일 발전합니다. 그러다 불교가 언제 망하죠? 조선시대 숭유옥불 정치한 불교가 서서히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해가 어디로 집니까? 서산으로 설 넘어가죠. 누가 나옵니까? 서산대사가 나오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사명당만 대단히 높은 줄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불교적 기여나 이런 거 합치면 저 세 발이 핍니다. 서산대사가 훨씬 그 해가 싹 지죠. 그래서 불교가 싹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서산대사가 마지막에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 서산대사 그때 정리한 책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불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어디에 빠져봅니까? 바다에 탁 빠져버리죠.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만해라는 사람한테 바다에 빠졌잖아요. 만해 한정군 때 오면 일제시대에 불교할 때 만해는 일제불교에 저항해서 마지막 불교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한국 불교사를 딱 총정리하면 딱 네 사람 나옵니다. 원효, 진울, 서산, 만해. 그러다가 다시 혜성처럼 나타난 불교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가 갔죠. 누굽니까? 성철. 성철 스님의 평가는 100년 포교의 결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 불교 신자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불교 사주로 어쨌든 그렇게 원효를 극찬합니다. 또 실천한 신앙일이다. 다른 사람은 이론으로 했는데 스님은 실천했다는 거죠. 원효는 원효당대 600년대까지 인도, 중국, 우리나라를 합쳐서 원효만큼 책 많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한 240권 정도. 240권. 물론 지금 전해지는 건 한 몇 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이죠. 심오한 불교의 이치를 통달한 탁월한 능력자.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해동 보살, 구룡 대사, 무슨 뭐 부처, 무슨 뭐 쫙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 인도, 중국에서 원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건 뭐 불교적인. 그러다가 원효의 직접적인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고선사 서당화상 탑비가 있습니다. 고선사, 아까 그는 고산사였고요. 일본은 고산사, 이건 고선사입니다. 이 고선사 절에 서당, 그러면은 원효의 이름이 서당, 화상은 스님이죠. 돌아가시고 난 탑을 세웠습니다. 그게 일부가 남아서 지금 깨져가 4조각밖에 없는데요. 이 고선사 서당 화상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원효의 손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원효의 손자면 손자의 아버지 누굽니까? 설총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설중업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사신으로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서 원효가 죽고 120년 뒤에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서당에 글을 씁니다. 요게 이제 남아있어서 원효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깨지고 4조각밖에 안 남아서 안타깝죠. 어쨌든 원효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서당 화상 탑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정국사는 고려시대에 원효를 추정해서 화정국사로 올렸습니다. 그 칭호를 올렸죠. 그런데 여기에 요 탑비는 밑에 탑 기단부만 남아있고 탑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분황사에 있었습니다. 분황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건데 이 기도만 보고 어떻게 화정국사 탑인 줄 알았냐 하는데, 이걸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19세기 고정학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와보고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썼어요. 이건 화정국사 탑비다. 그래서 이제 화정국사 탑비가 된 거예요. 여기에 서당화상 비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쪼가리 깨져가 있고 암암호돼 있고 4조각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대성기신론소, 화정신문론 이런 것들이, 대성기신론소 이야기는 주로 이제 송고성전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신문 화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원효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 당대에 서여진 거죠. 120년밖에 또 손자가 썼습니다. 물론 손자가 썼으니까 할아버지를 좀 잘 썼겠죠. 안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 할아버지 나쁜 놈이다 이래 안 쓸까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비슷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걸 이제 판독을 해냈죠, 사실은. 요 기부입니다. 여기에 분황 화정국사 탑,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것만 남아 있고, 이것이 원효의 화정국사 탑이라는 걸 밝히는 조사 선생입니다. 뒤에, 야, 이거는 빠졌나? 얼마 전에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호칭은 많습니다. 송고성전에 보면 해동보살이라 했고, 그 다음에 숙종때 화정국사, 소성거사, 원효성사. 원효를 제일 높이 평가한 사람은 이른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원효성사라고 했고, 이런 이름들이 좀 더 많이 납니다. 중국의 달마, 해동, 구룡. 그런 말은 설중업이 자기 할아버지가 태는, 우리 다음 주 내일 모레 갑니까? 내일 모레 가나? 내일 갑니까? 재석사가 그 자리를 그 설중에 보니까 언덕이 구룡이더라. 용이 엎드린 언덕이더라. 그래서 나온 게 구룡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저보고 답사를 가야 된다 해서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혹시 또 바뀐가 싶어 가보니까 하도 도시가 바뀌어서 구룡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구룡, 요 진량의 재석사라는 절이 위치가 탄생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제2의 석가다, 신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효는 성녀이긴 하지만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증명하고 밝힌 논문은 쓰진 않았지만은, 이거는 본인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교과서적으로 제일 원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원효의 대중화죠.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민중불교화시켰다.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과거의 삼국시대의 불교는 오늘하고 달랐습니다. 불교를 믿는 방법이 뭐냐면요, 불경을 통해서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신자가 되려면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경전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수 있느냐면 못 읽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읽는 사람은 뭐냐면 적어도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불교 신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 왜 왕실 불교, 귀족 불교가 있습니까? 저들끼리만 믿는 거야.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 오늘하고 달라요. 그냥 묵격신앙이죠. 가서 빌고, 나무 밑에 빌고, 바위 밑에 빌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고등불교가 뚝 들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뭔가 다른데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일반들은 모르죠. 불교가 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전 필요 없다. 그냥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원효. 이게 획기적인 변화죠. 일반 대중들도 경전 그 어려움, 경전 요새 우리가 얘기도 제일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그런데 코란이 해석이 제일 어렵다 그죠? 해석이 제일 안 된다거든요. 실제 이론적으로 제일 어려운 경전은 불경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는데. 또 뭐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 뭡니까? 성경 한글로 엄청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리스, 히랍에서 독일어로, 독일에서 영어로 왔죠. 물론 뭐 정확하게 하면 또 히랍으로 가야 되겠지만 라틴어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불경입니다. 이 또 우리나라 들어온 불교는 인도 산스크리트로 된 게 아니고 중국 말로 바뀐 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불교가 아닙니다. 온전한 불교는 인도 불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도가 불교를 중국에 전파할 때 중국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중국식 불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이 이해하는 불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가 신라로 들어올 때, 고구려 들어오고 백제로 들어올 때 고구려 사람은 고구려 사람 입장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신라 사람은 신라 사람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백제는 백제대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보면은 고구려에 남아있는 불교 문화재하고 백제에 있는 불교 문화재하고 신라 불교가 다 달라요. 같은 불교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흔히 격이 불교라고 합니다. 격, 바로 잡았다. 뜻을 바로 잡았다. 신라식 불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온전한 불교가 아니죠, 사실은. 거기다가 경전을 해석하는 더 어렵죠. 그래서 해초 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인도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인도 가보자 이래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국의 불교를 받아 신라식으로 해석했는데 신라의 성녀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우리 불교 어디서 왔냐? 중국 와서 중국 가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원효는 가다가 한 번씩 안 가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왜 원효는 아미타불만 하면 되느냐? 불교 세계에서 서방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서방 세계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저 세상에 가서 관장하는 불교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여기 있지만 죽어서 아미타불 차에 갈 것이다. 그럼 뭐 아미타불만 알면 되지 않느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는 자체가 불교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것만 해라. 아미타불만 해라.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앞에 나오는 거는 관세음보살은 부처가 아니고 보살입니다. 이게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서열이 바뀌어버리죠. 갑자기 관세음보살 앞에 나옵니다. 왜 관세음보살 앞에 나오냐? 관세음보살은 현실 세계를 직접 밀접 관련된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뒤에가 부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관세음보살 많은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대중화야. 그래서 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죽어서 서방세에 갈 때. 그래서 원래 아미타불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봐요. 왜? 서방세계니까 동방의 세계를 바라봐요. 우리나라에서 아미타불이 제일 자리를 정확하게 앉아있는 부처가 어디냐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조는 문 열면 안 보이죠? 먼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왜? 서쪽에 딱 앉아서 동쪽에 있는 우리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가모니부는 전부 다 법당 문 열면 딱 정면을 바라봅니다. 아미타불만 유일하게 서방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제일 정확하게 앉는 부처가 부석사 무량수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중불교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원효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 고르지 다른, 아닙니다. 성녀들만 알았지. 원효대사를 그렇게 몰랐습니다. 우리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독립운동하는 조소왕, 삼균주 조소왕이 신라국 원효대사 전 병서라는 글을 씁니다. 원효대사를 처음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임시정부도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삼균주의가 이 사람 사상 아닙니까? 그럼 삼균이 뭐죠?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하나는 뭡니까? 교육 균등입니다. 그게 삼균이에요, 사실은. 그때, 그럼 독립운동이 무슨 구심점이에요? 우리 역사 인물을 찾으니까 원효라는 인물 나오는 거예요.
원효 사상을 토대로 무심점 세야 됩니다.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 뭐라고 합니까? 원효는 단군 이래 처음이면서 마지막 사상가다. 원효는 한반도 사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우자로 극찬을 합니다. 이분은 역사학자고 민족주의 역사학자고 독립운동가예요. 원효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다가 1940년에 이광수가 원효대사라는 소설 원효대사를 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효대사가 대중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원효대사 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냐? 해골바가지 물밖에 안 됩니다.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응? 자, 원효 어디 맞죠? 원효 출생이 맞죠? 원효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원효는 617년에서 680년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적이 가능. 원효의 본명이 원효입니다. 원래 어릴 때 이름은 서당 또는 신당이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지는 게 서당이죠. 아까 그래서 서당, 화상, 탑비라 했는데 어릴 때 이름 아명이 서당입니다. 서당은 군대용 군사 조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단, 연대 이런 뜻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 중앙군을 구서당 체제로 표현하죠. 그때 서당입니다. 그럼 원효가 어릴 때 왜 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했을 때 군 출신이라는 요즘 말로 무관계통의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무관계통의 집이라는 걸 보이죠. 지금 현재 정확한 기록이지만 추적하기는 원효는 어렸을 때 화랑의 물에 들어가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출가를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서당 또는 신당이 어디냐? 암양의 불지촌 출신이다. 암양, 여러분 지난 시간에까지 압독국 배웠죠? 압독국 이야기 많이 듣고 뭐 유적도 이야기 듣고 김유신, 김인문 이야기 듣고 다 했잖아요. 불지촌은 현재 경산 자인입니다. 가깝죠? 내일 가시는 분은 가실 수 있어요. 자인 가면 채석사라는 현재 채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원효의 출생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곱당인데 거기에 원효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중에 원효가 자기가 성장한 다음에 자기 태어난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습니다. 그 절이 뭐냐? 사라사라는 절이 있어요. 사라사. 자기가 살던 집이 거기서 서남쪽 꼴짝에 있었다. 그 사라사 있는데 꼴짝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비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처음에 살던 집을 헐어버리고 초계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사, 초계사 이 두 개의 절 이름이 나오는데 현재 제석사라는 절이 있는 곳은 사라사가 있던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초계사 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산 유곡동에 초계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산의 전설은 설총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 유곡동에서 그러니까 지름골 그 유곡은 기름 유자에 고자에 지름골에 태어나서 그 건너에 그 무슨 동요 거기서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전설일 뿐이고. 근데 그거는 뭐 뒤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뭐 아들 설총은 어디서 태어났겠냐? 경산에 삼성이 할 때 설총은 경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역사학적으로 설총은 경산에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설총의 어머니는 공주죠. 요석 공주고 요석 궁이 있는데 뭐 경산이 안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풍속에 아이를 놓고 친정을 가는 경우는 있지만 시댁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고대 때부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병원 가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명당 자리를 찾아서 인물락에 해서 막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뭐 명당 찾아서 놀라고 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병원에 가서 놓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 자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 통장 여러분 서울에는 아직도 병원에서 놓긴 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시간을 또 잰대요. 그래서 쓰다가 시간을 받아와가 이 시에 태어나면 좋다 이래갖고 뭐합니까?
쫙 째가 지향절개하고. 그건 자연을 어긋나는데 그래가 인물이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에 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주 좋게 태어나려고. 경주에 그 불국사 가면은 아미타 그 전 있지요. 그거 가면은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 황금돼지 감탄하잖아요. 그걸 만지면 귀한 아들 논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갔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혹시 손자 필요하신 분은 며느리 불러서 보내보세요. 혹시 위대한 인물이.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다. 설총. 왜냐하면 원효가 여기 없어요. 경주에 있다니까요. 경주에서 생활했지 지방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이건 왕경인이라고 나옵니다. 왕경인. 그래서 경주 사람이지 여기 경산 사람이 아니죠. 여기가 제석사라는 절입니다. 이건 뭐 현장에 가면은 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들어가는 도로가에 보면 이래 원효 성사 탄생의 제석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차를 내려갖고 여기서 살 걸어가면 한 100m도 안 됩니다. 그 가면 그 특이하게도 원효 성사전 해라 새로운 불당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현대에 만들다 보니까요. 올 총각 작년인가 여기서 또 원효 탄생의 불교 학회에서 뭐 학술대회도 열고 그랬어요. 학술대회 했는데. 그러면 탱화를 가서 보시면, 탱화 보면은 불교 있던 여가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저리 가면은 탱화 안 쳐다보죠. 혹시 가시면 이제 그림이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불교에 관한 내용도 있고, 여기 가면 특히 원효 해골 바가지 물 묻던 이야기가 쭉 나와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시죠. 원효 출생이 제일 많이 하는 삼국유사에 원효 불기조가 있습니다. 불기조에 보면은 이래 나와요. 암양군 불지촌 북쪽 밤나무골 사라수 나무 이름입니다. 밤나무입니다. 아래서 탄생했다. 마을 이름은 불지라하고 또는 불지촌이라 하는데 집은 골짜기 서남쪽 골짜기에 원효의 집이 있었다. 그런데 원효의 어머니가 아기를 배워 다리 차서 밤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문득 해상길을 느껴서 집이고 서남쪽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집까지 안 가고 가다가 밤나무 사라수 밑에서 남편이 옷을 벗어가 걸고 그 속에 누워서 해산했다. 나무 이름을 사라수. 왜? 나무가 나중에 원효가 태어나고 나니까 밤 열매가 열는데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밤에 사라수라고 해라 이랬댔던 거예요. 여기에 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석사의 절에 있던 노비가 그 하루 끼를 저녁을 주는데 그 주지 스님이 밤을 2개씩 줬대요. 밤만 2개. 그러게 도저히 배고파나 못 살겠다 하고 관청이가 고발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내 밤 2개 주고 밥무라 한다. 그 관청에 사또가 이런 악독한 중이 있나 이러면서 조사를 해봐라. 그걸 가서 밤 가져봐라. 그래 간발로 갔던데 밤을 담으니까 밤 한 개가 한 바라에 다 차더라는 거지. 그래 사또가 나쁜 놈 2개 주지 말고 1개 줘라. 너무 많다. 인간의 욕심이. 그 전설이 그래 나오죠.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이게 제일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련 스님이 선 삼국 고려시대 이야기고 원효 당대에 원효 선자가 아까 고선사 서당화상 탑비에 보니까 오직 우리 서당화상만이 그러니까 서당 원효 아닙니까? 화상은 스님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님. 이거는 건강삼매경을 해석하는 그 앞부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최고다 이 말이죠 사실은. 스님의 탄생지는 경북 경산. 이거는 우리말 번역. 아까 암양불지촌인데 고선은 사명이다. 고선이라는 절은 사명이고 불지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났던 우리 스님이 살았던 데 가니까 구룡이더라. 용의 언덕처럼 용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언덕처럼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자기 그 정조모죠. 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꾼데 별이 떨어져서 자기 품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 돼서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위인의 서조가 비슷해. 위인이 태어나는 거는 막 오색 무기를 꾸리고 막 이상한 기운에서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때 원효가 태어났다. 그럼 원효 어디 사는 거? 방 안에서 태어났어요. 방 안에. 자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어디 태어났다고? 방에서 그냥 태몽은 별이 들어오는 꿈을 꿈꾸고 오색 무지개가 붙이는 그런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방에서 오면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태몽이잖아, 그죠? 태몽 다 꾸지요. 내 자녀 태몽 뭐 손자도 꾸고 다 하잖아요. 왜 손자도 꾸고 뭐,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뭐 바람난 아들 그 꿈도 꾸고 이러잖아. 그리고 꿈을 꿨을 뿐이고 그냥 방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요. 개건 다 추상기에 다 걷어내보면 그냥 방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꿈꾸고. 그런데 왜 이럴까? 이 고선사라는 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 고선사 3층 석탑 보이죠? 요게 경주의 덕동댐 할 때 요 지역이 수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탑이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아까 고선성 탑비도 다 옮겨졌어요. 경주 박물관 야외 그 전시장 가면은 이 탑이 다 있습니다. 이제 수몰돼서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덕동댐 물 다 빼고 가면 아마 안 남아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경주 그 박물관에 야경이 요 팀장님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이 현장 답사 간다 그길래 코로나 안 했으면 여러분 경주 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조보동 선생님이 경주 가면 또 막 거품 무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거품 무는 모습 경주 박물관 좀 찍어달라 했더니 찍어 왔던 사진인데요. 직원 선생님이 지난주에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여기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러니 왜 그러면 저렇게 원효불기 쪽에 저렇게 섰을까 보니까 이런 스님은 원효대사를 워낙 존경해서 이게 거의 출생을 어디 가냐 부처의 수생 같은 제2의 석가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석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루트하고 원효가 태어나는 그 루트를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반열을 어디 가냐고 석가 반열까지 끌어올려 보는 거죠, 원효 이런 스님이. 얼마나 존경했으면은. 자, 석가 태어난 걸 간단히 보면은 이런 거죠. 석가는 보리수 가지 잡고 태어난다 하죠. 뒤에 다시 보리수 하는데 이래는 원효를 어디다 밤나무 밑에 태어난다. 같은 나무 보리수 있고 살았어. 나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살아수는 어디냐? 룸비니 동산에 살아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남전 대장경에 보면은 원효의 참 석가의 어머니 석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야죠. 마야가 룸비니 동산을 그리는데 살아서 나무 숲속을 싹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뭐라는 그 해산길 느껴요. 그래서 신하들로 야, 내 해산할 것 같으니까 다 가라. 그래서 천막을 쫙 치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라수 그 중에 하나 사라수가 다 너무나 잘생긴 웅장하게 생긴 영웅의 모습은 사라수 나무에끼리 싹 손을 뻗더니 가지가 살 내려오더라 자기를. 그래서 가지를 싹 잡았더니만 거기에 따뜻한 온기가 싹 내려서 선체로 나왔다는 거죠. 나무 밑에서. 그래서 석가는 엄마가 선체로 나왔어요. 석가는 다리 밑에서 떨어진 거지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식이 나옵니다.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다 하면. 그런데 석가는 하면 딱 태어나자면 위에서 떨어지니까 똑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7발짝 가진 거지, 그죠? 딱 7발짝 가더니 동서남을 쳐다보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 이게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게 다 신비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치고 그냥 태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 독립은 안중근이도 배에 북두칠성이 새겨졌고, 그죠? 또 유명한 분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하진 않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는데 뭘 합니까? 뭐 7번 관장을 몇 돌을 묻는데 안 죽었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석가의 출현과 원효의 출현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 아래, 사라수 아래, 보리수 아래 다 이 나무를 연결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생각해, 아주 상식적으로 밤나무 아래는 가면 전부 다 몸이 밤송이밖에 없어요. 그죠? 하필 왜 거기서 알을 놓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하필 다른 나무도 있는데, 버드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사라수 나무나 뭐, 버드나무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나라 토종이 소나무 밑에 이러면 더 또 운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밤나무에 쓸까? 고민되는데, 아무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고민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추석하면 제사 모시잖아요. 제사하면 제일 맨 처음 밤 놓죠. 밤은 새로운 생명, 장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생명. 그래서 오행에 있어서 동양 사상의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의미하면서 나무를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진량에 가니까 밤나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밤나무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스님은 그런 걸 했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님은 여기에 우리로 치면 경산 일대 이런 스님이 제일 오랫동안 게 포산입니다. 포산 안에 36년간 있었어요. 포산이 바로 뭐냐, 비설산을 포산이라 합니다. 포산에 36년 때 요 지역 일대는 뭐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밤나무를 해석하는데 아마 사라수라는 나무에 대칭되어 있었고 오행과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건 이거는 제 순수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효는 사실은 밤나무 아래 가다가 엄마 갑자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가면은 어디로 가다가 아래라 그 밑에 서남 쪽 그 골짜기에 있다 하는데 집에 가면 되지. 어제 말로 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왜 원효의 아버지가 이 경산에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경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주 사람. 옛날에는 경주 사람은 지방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 사람은 경주에 이사를 못 갑니다. 왕경에 못 들어가요. 지방 사람은. 차별이 심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차별. 그게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신라 전체는 아닙니다. 골품제는 경주 안에, 그러니까 왕경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골품제고, 요 경산 살면은 골품제 아예 적용 안 받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방 사람. 요즘도 그렇죠.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 좀 차이 나듯이. 자, 그래서 원효를 보니까 성은 뭐냐, 설시요. 근데 경주 설시 족보를 딱 보면 시조는 누구냐, 설총입니다. 참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설총이 아버지, 원효도 있고, 원효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왜 하필 설시의 시조는 설총이지? 혹시 설시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다니 자꾸 그 잊어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설시의 시조는 설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총의 아버지, 그럼 원효는, 원효의 아버지, 담날라면은, 할아버지, 잉피공은 어디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효의 아버지는 담날람하고 할아버지는 잉피공 이름이 나옵니다. 다 육두품 무관직들입니다. 아까 어려서 서당이라 했고, 원효가 태어난 시대 600년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그 관산성 전투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삼국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백제, 그러다가 고구려와 백제 손잡다가 신라와 백제 손잡다가 막 서로 물고 물리는 시대.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손잡고 같이 살아보자가 아니고 널 죽여야 내가 산다. 요즘 말로 하면 상생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서는 가지요. 그러니까 결국 원효가 이 당시에 이 시대적 과제,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여야 되는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생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원효가 나중에 그 출가를 하게 된 것이 서로 화랑에 들어가서 칼싸움하고 전쟁 치는 준비하다 보니까 야, 죽이지 말고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통해서 정신세계의 통일을 제한 거죠.
저는 흔히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유신이 칼로서 삼국을 평정했다면은 삼국 통일의 주인 김유신 아닙니까? 김유신은 기록에 의하면 전쟁 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성무패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성무패한 사람이 없어요. 기록상.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 칼로 다 이기죠. 우리가 기록이 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삼국 고구려 백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누군가? 저는 원효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신세계를 통일시키는 거야. 불교를 통해서. 그게 신라 고구려 백제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다 불교의 세계, 불성의 세계인데. 거기에 법상종, 법성종, 해동종, 무슨 열반종 이게 뭐 필요하냐? 다 부처의 세계인데. 그게 바로 원융, 융합, 화생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생이, 야, 목탁으로 삼국을 평정한 사람은 원효다. 김유신이 칼 들고 평정했다면 원효 목탁 하나 두드리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시기였던 거죠. 보세요. 살수대첩 일어나고 5년 지났고. 그래서 원효가 출구한 것이 저는 이렇게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이게 그 당시 600년대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과제를 해결해서 왜냐하면 원효가 왜 출구한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원효는 저 혼자 태어났냐? 원효 스승은 누군가? 삼국 유사의 이런 스님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총명하고 뛰어나서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 공자식으로 하면 생이지자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인이었다는 거죠. 스승인데 배운 게 아니다는 거죠. 송고성전에 보면 나이 10살에 출가했는데 스승을 따라 학을 했다. 스승이 누구냐? 서당화상기 보면 스승 없이 깨달았다. 스승이 있다 없다. 보통 원효는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걷기도 하고 없으면 걷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승이 누구냐? 보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덕은 고구려 성녀입니다. 고구려 성녀인데 어떻게 배웠느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보덕이 요즘 말로 망명어입니다. 어디로? 백제로. 완산주. 지금 전주입니다. 그 전주에 있는 보덕이 배웠다. 당대로 보면 원어를 가르친 사람은 아마 자장, 원강.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습니다. 화쟁이 그냥 나온 것이고 자장, 원강의 사상이 발전하고 자장의 사상이 발전하고 그래서 원효의 때 완성된 거 아닌가 하는데 이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원효 서성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흥용사 법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영치상 낭지법사에 나오고 요 아까 보덕이 경복사납니다. 여기 지금 전주의 경복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흥용사에 있던 법장이라는 사람의 행적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는데 그런데 영치산의 낭지법사는 원효가 초발심 시기에 낭지가 원효를 불러갖고 뭐라냐 초장관문과 안심사신론을 함쳐봐라. 요즘 말하면 레포트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된 거죠. 숙제를 냈는데 여기 남아 있습니다. 초장관문 안심사신론. 그러니까 원효가 선생이 레포트는 선생이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효가 막 쓰고 마지막 개송에 요걸 요렇게 써놨어. 번역하면 요걸 보면은 낭지가 원효의 서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동쪽 봉우리 큰 스님, 이 바로 낭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뭡니까? 작은 티끌에만. 자기 서성에 대한 찬양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 이거 먼저 아픈다. 그 다음에 의상과 관련해서 보면 열반경을 공부했다는데 그 열반경 누구 있느냐면 아까 보덕이 있는 했습니다. 보덕화상의 진영에 시를 짓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열반경, 방등경, 전해수용 우리 선배님 원효 의상, 원효하고 의상이 보덕을 찾아가서 열반경과 방등경을 공부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효를 가르친 사람 최초에 벌써 낭지 나오죠. 흥륜의 법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덕 나오죠. 그 다음에 원효에게 또 하나의 서성이 있는데 해공입니다. 해공. 포항 가면 오사 있죠. 오사라는 절 있잖아요. 포항시 그 죽장이가 되면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지? 그 오사에서 해공에게 배웠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오사가 왜 오사입니까? 내 물고기 이 말이죠. 나오자 고기자입니까? 나오자 고기. 내 물고기. 해공하고 운영하고 하루는 점심에 고기를 탁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똥을 놓는데 원효가 누니까 똥인데 해공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푸득푸득 뛰는 거죠. 봐라, 나는 물고기 무서니까 물고기 놓는데 니 새끼야 똥만 놓잖아. 쉽게 말한 게 저거는 니 똥이고 이거 아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느냐? 이때 원효가 한참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하고 논문 쓰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막히면 이제 해공에 가서 선생님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해공이 자스가 실땜짓 하지 마라. 니 봐라 실크니까 똥만 놓잖아. 나는 봐라 살아있는 물고기 무서니까 물고기 놓는데 니도 이 말은 뭐냐? 네가 스스로 체득하지 않은 것을 글로 쓰지 말라는 거지. 그건 똥이다 하는 거죠. 네가 몸에 체득했더라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에 연구해서 경전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신수양을 해서 체득한 걸 써라. 이런 가르침을 준 고사사가 바로 네 똥내 내 물고기 이런 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가르침을 준 거죠. 사실. 그래서 원효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갈수록. 자기는 글을 통해서 경전 해석을 통해서 막 새로운 불교세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해공이라는 사람은 그 쓰레기다, 똥이다. 네가 깨달음 없이 네가 참선해서 깨달음 없는 글을 왜 쓰느냐. 그건 죽은 언어다. 살아있는 언어를 써라. 죽은 언어 쓰지 말라는 거죠. 똥 더 내놓지 말아야 돼. 바로 원효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해공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 가면은 원효 삿갓 숟가락도 있죠. 또 한 사람을 들 수 있는 대안이라는 스님인데 이 대안 스님은 호가 많고 큰 데짜 되는 호환. 이 사람은 날마다 경주신을 돌아다니면서 편안할 것이다. 편안할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안. 왜? 맨날 전쟁 치니까 누가 죽이러 가죠. 죽었다 크죠. 고로 쳐들어오죠. 백제 쳐들어오니까 야 걱정 마. 다 편안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이 별로 나중에 이제 건강산맥경론 해석할 때 이 대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사라는 절이 있죠. 가보시면 요새 오사 전체 둘레길 가면은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가면 원효 스님이 서던 삿갓이다 이렇게 법당 앞에 한번 해놨죠. 600년대 삿갓이 지금 있겠습니까? 뭐 밀폐된 공간에 뭐 특수 처리하면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절에서는 보배인데 원효 스님 숟가락 한번 보세요. 원효와 서던 숟가락. 원효 밥을 얼마나 먹는지. 삿갓하고 기교해서 숟가락을. 와, 이게 원효 스님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밥을 우리보다 한 10배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서 제일 대식가로 알려진 사람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한 끼 먹는데요. 닭 9마리, 술 몇 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거는 김춘추 지 혼자 안 먹을 기다. 요새 우리도 청와대 오찬 하잖아요. 그죠? 조찬 모임 하잖아. 그럼 지 혼자 안 먹고 장관도 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묵은 걸 다 총계산 한 거 아닌가. 혼자서 어떻게 사람이 한참에 닭 9마리를 먹는단 말이고. 한 끼에. 닭 9마리 먹으면 되는데 또 고기 몇 건에다가 술 몇 마리다 이런 먹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거의 곰 정도 돼도. 아무튼 하여튼 대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춘추가. 제가 아는 그 역사인물 중에 기록으로 식사 양이 나온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보통 사람 한 10배 넘습니다. 먹는 게. 오사 가면 원효암자가 이래 있고요. 그 있습니다. 원효는 해공을 만나러 골짜기 땅땅 땀 흘리고 올라가는데 해공은 구름 타고 샥 나타나서 뭘 물으러 왔어?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기 뒤산이 운제산이거든요. 운제산, 그리고 신라의 신모, 운제 신모를 모시는 산은 운제산입니까? 그리고 이 산 자체가 또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사실.
눈 내리면 오사 뺀다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원료의 진정한 동반자는 의상이죠. 여러분 잘 의상하고 같이 가다가 해골 바가지 물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뭐 다 생략하고 한마디 뭡니까? 진리는 결코 밖에서 하지 않아 내 자신에게 있다. 이제 해골 바가지 물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해골 바가지 물묻다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무덤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어느 개도 무덤에 들어가 자는 건 맞아요. 그 무덤 속에 혹시 뭐 뼈가 썩은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해골에 물 안 담깁니다. 그렇죠? 우리 고각 발굴에 땅 파보면 해골에 물 없습니다. 해골에 물이 어디고 남아요. 그 무덤이 혹시 우물이 있는 물은 물 수는 있지만 해골 바가지 물 이야기는 좀. 근데 분명한 거는 원효가 이 해골 물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이야기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내 가까이. 신라에 진리가 없다면 중국에도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는 자기가 지금 진리 찾으러 가는데 중국에, 왜? 신라가 불교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가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효가 깨달은 그건 뒤에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서 법사 의상인데 보죠. 처음에는 육로로 가다가 잡혀가 옵니다. 가다가 신라 사람이 여기 왜 왔어? 근데 자꾸 보니까 중이라 야마 집에 가 이래가 다시 보십니다. 안 그러면 사형입니다. 왜? 첩자 아니면은 군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계를 넘어가면 죽여도 되죠. 조선시대까지 국경을 넘으면 사형죄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허락 없이 국경 넘으면 사형죄에서. 근데 이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가죠. 갑니다. 토감에 비가 와가지고. 토감이 요즘 말하면 행렬식 석실분입니다. 여러분 공교가 문영왕릉 같이 입구가 있고 안에 그 있는 거 송살리 고분구란지 그 보면 무덤 안에 들어가면 있죠. 사실은 백제 사비의 그 무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시상대 있고 그게 갔는데 하룻밤 잘 묵었습니다. 그죠? 잘 묵고 잘 잤어요. 물도 마시고 잘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백제 지역에 그 행렬 석실분에 가니까 문영왕릉이 제일 커요. 지금 남아있는 중에서. 제일 큰데 문영왕릉 옆에 뭐 물길이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있고 가에 보면 있는데 그 이제 물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에 물을 묻다. 갑자기 야, 이 귀신이 사는 집 아니냐? 어제는 정말 피곤하고 편하게 잘 잤는데 내가 귀신이 사는 집이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귀신이. 그래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을 때 토울과 무덤이 어제는 편안한 집이었는데 오늘은 무덤이다는 거죠. 같은 장소인데 누가 생각합니까? 무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잘 때는 야 이보다 더 편한 데가 어디겠나 잘 잤단 말이에요. 물도 맛있고. 근데 눈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무덤이구나. 해골이 있구나. 내가 시체 썩은 물 묻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존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인식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원효가 이때 깨닫는 건 존재와 인식이 일치되는 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아, 불교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라면 이거? 오직 마음이다. 3개 뭐 5만 3개 다 구분해봐야 아니다. 그거 다 누가 한단 말이고 내가 아는 마음이야. 여러분 지금 현 이 세상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죠.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합니다. 이놈의 세상 내가 왜 근데 전부 다 이럽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왜 불행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상대가 또 물어보세요. 그 사람 우리 흔히 모이면 뭐랍니까?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 없다. 집집마다 고민 없는 집 없다. 이거지. 전부 다 그런데 평소에 합니까? 왜 내만 고민이 많나? 이 집 순이 엄마는 고민 하나도 없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그 순이면 내가 물어보면 말하지 마라. 나 속 다 썩었는데 말 안 하고 있다. 두고 보세요. 또 오지. 누가 했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네가 만약에 아버지가 친구 만나러 갔는데 돈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임마 돈이 어디서 오세요? IF 시대에 돈 없어. 그냥 가. 그러면 세상이 슬플까 기쁠까?
슬프지요, 이거.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야, 친구 만나러 가? 그래.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탁 주면서 가봐. 그러면 세상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한 10만 원 받으면은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100만 원 받으면 이건 천국이죠, 천국. 누가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결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결정해요. 뭐 제가 성님이 안 해서 어쨌든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1107년에 임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북송시대의 해홍각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해골 물리학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물맛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없어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1107년 여기까지, 요때 처음 나옵니다. 원효가 660몇 년이고, 그때 죽었는데, 600년이고 1100년 요때 처음 나옵니다. 요 앞에, 여기에는, 요는 987년에 송고성전에서는 없습니다. 해골 이야기가. 해골 물리학이 없다가 처음 나옵니다. 요때 해골 물리학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효가 해골 물리학에는 후대 사람이 원효의 깨달음을 쉽게 비유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사실은. 원효는 해골 물을 안 묻죠, 그렇게. 그렇잖아요. 쉽게 비유한 거죠, 사실은. 해골이라는 건 왜 설정? 무덤은 왜냐? 무덤은 뭡니까? 죽음의 세계 아닙니까? 아까 했잖아. 생사의 번뇌를 한 번에 벗어난다. 원효는 여기서 생사의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뭐 원효가 해골 물 절에 가면 있죠. 해골 물 무시고 놀래가. 그런데 너무나 기쁘다면 나는 깨달았다. 야, 신라에 없는 진리가 중국에 있겠냐? 없다는 거죠. 근데 의상은 니 무슨 소리 하노? 나는 간다. 그러면 의상은 가잖아요. 의상이 원효보다 18살인가 12살인가 적어요. 젊어요. 갑니다. 원효는 돌아오죠. 너무 즐겁다. 깨달았으니까. 이때부터 원효는 이제 모든 끄리낌에서 벗어나요. 이때부터 이제 무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끄리낌이 없어요, 이제. 요즘 말하면 도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원효는 이렇게 합니다. 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에게 있다. 법이라는 건 진리로. 원효가 왜 가려느냐면요. 그때 중국에서 현장법사가 생각납니까? 손오공, 삼장법사가 불경가지를 인도 가잖아요. 그 현장이거든요. 현장 인도 가서 불경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에 가져와갖고 산서거리 들고 왔으니까 중국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번역을 하면서 설법을 합니다. 아마 현장은 산서거리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현장의 제자가 또 자운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 당시에 막 세계적 존재를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내가 현장에 설법 한 번 들었으면 자운대사의 설법 한 번 들었으면 이게 자기 꿈이야. 요즘은 세계적 석학이라 하니까 그거 한 배우러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도대체 뭔지. 지는 원효는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원효는 신라에 있는 모든 불경을 지가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 이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이 그때 한참 법을 일으키고 자원이 병력을 하고 그러니까 야, 인도까지 갔다 오니까 저가 많이 있겠나. 그래서 자기 평소에 자운대사나 현장에 글을 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설법을 한번 듣고 싶으면 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래. 법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니다. 자운대사야 법 없다. 진리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다 말하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중국에 있지 않고 신라에도 있다. 신라에 진리가 없다면 중국에도 없는 거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참선에서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뭐냐? 진리는 여러 생각이 지금 오직 일심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세계에서 결론, 곧 내 마음이 뭐라 말이고 부처의 마음이다. 우리 많은 일에 쉽게 하는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저도 많은 일에 쉽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다 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원효하고 제가 차이점은 저는 실천이 안 됩니다. 원효는 그대로 삶 자체가 끄리끼며 살았잖아요.
원어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자유스러우기 때문에. 모든 게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쪽팔리기도 하고, 법도, 그게 차이점이죠. 범인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론적으로 합니다. 참된 자기를 발견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진여삼매의 법률을 느꼈다. 불교 용어로. 근데 제가 뭐 저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글로만. 저라 그러면 저도 이제 머리 감고 가봐야 되겠죠. 오늘은 나중에 그러죠. 머리 감고 스님 되는 거나 내가 일상의 가정 생활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왜 구분하느냐는 거지. 머리 감고 스님하는 그것도 하나의 진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진리인데, 똑같은 진리인데, 왜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게 구분하냐. 그거 누가 한단 말이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효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무덤과 토감이 둘이 아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르고 있냐. 법은, 진리는 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원효가 한 주장이 뭡니까?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뭐 다 내가 만드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마누라 뭐 잘못하면 속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애들 보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뭘 생각할까요? 지금은 진지하잖아요. 정말 진지하잖아요. 아, 그래? 이 친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가끔 그 TV나 절에 보면 동자성 나오잖아요. 막 웃는 모습. 자는 불행할까 행복할까? 지인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효와 신랑은 그 당시에 불교는 아까 했지만 계율을 중시하고 옵니다. 경전을 봐야만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봐야 되니까 계율이 나오고, 계율이잖아.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 계율, 전통, 질서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교 외적이 발달한 거예요. 절을 잘 지어야 되죠. 탑 잘 쳐야 되죠. 부처 이쁘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불교 예술, 흔히 말해서 우리 그걸 조형예술이라죠. 그게 발달한 거잖아요. 석굴암 짓죠. 불국사 만들죠. 기림사 탑 잘 세우죠. 뭐 다 그때 만들죠. 왜? 형식, 계율, 질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요즘 정교와 정치 결합 아닙니까? 왕실불교, 호국불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 힘쓰는 사람은 전부 다 불교 당나라 유학파들이죠. 다 유학 갔다 오잖아요. 자장도 가고, 뭐, 원강도 가고, 다. 근데 유학 안 갔잖아. 의상은 갔지만. 요 갈등이 있죠. 요즘도 학자들이 갈등 있잖아요. 요새는 심지어 미국 갔다 왔나? 유럽 갔다 왔나? 일본 갔다 왔나? 학자들 막 싸우잖아.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래가지고 싸우고. 아무 실데 없는 거죠. 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막 싸우고. 요새 고산 사람은 안 그러면 고산 사람이야? 법물동 사람이야? 또 싸우고. 그래서 요새 또 정치적으로 막 싸우죠. 호남이냐? 충청도 뭐. 뭐 선생님. 그런데 원효는 뭡니까? 그때 주류는 유학파들이고, 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유학파들이 다 주류 잡고 가지. 그래서 고성 100명, 인왕경, 백고자의를 100명의 고성이 모여서 불교 법회를 열었어요. 그때 고성 중에 원효는 뽑혔습니다. 근데 원효는 안 갔어요. 원효가 순서 왔는데 안 갔다며. 100명의 고성이 100번 특강을 하는 게 우리 요새 1차, 2차, 3차 하듯이. 근데 원효가 안 갔어요. 원효를 안 간 이유가 원효 지가 가기 싫어 안 갔는지, 말은 하락해놓고 실제 할 때는 니 오지 마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유학파들이 야 원효도 이름을 넣어놓고 순서되니까 빼버릴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실제 명단 올려놓고 빼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보통 요즘 하는 사람들은 원효 스스로가 나는 유학파 너가 상대 안 한다. 아주 하수들이다. 이러고 지가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효는
황룡사에서 출가를 했고 가장 오래는 분황사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귀한 행동을 많이 하죠. 오려가 대종들에게 가장 잘 각인된 것이 금강산매경입니다. 그때 김춘추가 왕이 될 태종 무일왕 때인데 뭐 기록에 하면 왕비가 큰 병에 오자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만약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구태도 안 되고. 그래 누가 외국에 가면은 좋은 약 있으니까 가져오라. 오셔도 우리도 그러죠. 미국 약 좋은 거 가져오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견합니다. 바다 건너가다가 창에 서해에서 용왕에서 사람이 한 나타나 신인이 나타나. 요즘 말하면 신선이 나타나서 야, 갈 거 없다. 종이 쪼가리 30장 불경 탁 주면서 너희 나라 왕비는 청제의 제3년대 이 경전을 유포시키면 병 낫는다. 이제 불교의 인연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병경 들고 왔어요. 와서 그 사람이 신인이 뭐라 했냐. 가서 아까 대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모른다. 해석 안 된다. 대안 찾아가서 이 30장 지금 뒤섞여 있는 걸 정리를 해달라 해라. 순서를. 그 정도는 대안이 할 수 있는데 해설은 대안이 뭐 한다. 해설 누가 한단 말이고. 원효인데가 해라. 그래서 대안이라는 대성사가 대안이 그 정리를 차례를 딱 정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대안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그럼 대안보다 더 뛰어나게 누굴 말이고. 원효가 그걸 해석하면은 병이 날 것이다. 그게 산매경례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거 찾아보니까 그때 원효가 상주에 있었는 기라. 그래서 이 상주가 지금 상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딱 원효가 대안이 이제 딱 8장으로 만든 거 1장, 2장, 3장, 8장을 만들어서 30장을 하죠. 차례를 1, 2, 3, 4 딱 정했어요. 딱 보더만 야 이거는 본각과 시각이 두 각이다. 그러니까 하나 1주제, 2주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석할 테니까 각이 각인데 이걸 각하고 같이 야 내가 타고 갈 소 하나 가져놔라. 그러니까 소 뿔 사이에 벼루를 딱 놓고 소 타고 오면서 이제 요즘 말하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뿔 사이에 이것도 사실은 의미라면 존재와 인식입니다. 존재와 인식의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원효가 저리 임금이 부르니까 가기 싫어가 일부러 소 타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권 지었어요. 상주서 경주 가는 사이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누가 훔쳐가 뻔한 거라. 이 훔쳐간 사람도 뭐 대단해요. 왜 훔쳐간지.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5권 축약해서 3권을 좀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어디서? 황룡사에서. 왕이 참여합니다. 왕이 참여하니까 신하도 와야 되고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니까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거죠. 야, 옛날에 내가 100개 석가래 100명 고생할 때 안 갔다. 석가래 같은 거 내가 안 갔다. 나는 뭐고? 내 대들보야 대들보. 자식들 내 석가라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의 들보에 가는 곳에 내가 혼자 내 말고는 신라 불교에 대들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고성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일반 대중에 참여했던 공주가 원효가 탁 하는 보고 막 반해버린 거죠. 이제 이게 정설처럼 돼. 반해가지고 원효 한 만나고 싶으면 요즘 말하면 상사병이 난 거예요. 이 사람 과부였거든요. 자기 남편이 고구려 전투에 가 죽었어요. 미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아버지 무일왕이 직접 시켜주잖아. 불러라 그러지. 그래서 뭐라니까?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주면 나는 하늘을 갤 기둥을 베겠다. 자루 빠진 도끼, 기둥을 베겠다. 그래서 자루 빠진 도끼는 뭡니까? 구멍이 여성의 성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 이 노래 보니까 누가 자름 도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귀한 여인만 있으면 천하 인지를 얻을게 장가가고 싶은갑다. 그래 마침 요술공주시니까 데려오라. 그리고 요술공주에 가서 한 사날 지냈는데 나중에 임신이 되죠. 그리고 설총 놓으면 떠납니다. 원래는. 요술궁에 얼마 안 있어요. 요술궁이 어디냐면 현재 경주 그 채부잣집이 있죠. 교동. 그 일대가 요술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때 원효가 건너간 문천교라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원효가 물에 빠져버리죠. 물에 빠지니까 옷 갈아입어야 될 거야. 그래서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관료가. 이제 물에 빠져서 옷 갈아입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또 거의 불교식으로 하면 또 해석이 깊습니다. 그때 이제 원효하고 여섯공주가 서로 만난 다리가 울정교라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새로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적도 없는 다리고 이 왜 다리가 만들어졌는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희한한 다리.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인도에도 없는 이상한 다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걷어내야 되는데 못 걷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 어쨌든 그래서 원효의 저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240권 저술이 있고 그 당대 원효만큼 저술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늘 컨셉이에요. 내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원효를 보니까 화엄경, 법화, 열반, 삼농, 정토 이 전부 다 공부한 거예요. 원효는 심심하고 그랬다. 야,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내보다 불경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구애되는 성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의 첫 기목이 언행일치고 누구에게나 평화 또 어떤 이념으로도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 화쟁놀이나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 있다면 부처는 욕심을 버리고 오랜 세월 인용 고행했기 때문이고 중생은 거꾸로 한량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는 정물 도구이고 우리는 인욕의 해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불행하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버리라 하죠. 뭘 버리라 하면 욕심을 버리는. 근데 욕심 버리집니까? 욕심 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왜 해야 돼? 우리는 좀 적게 가지는 거지. 적게 욕심. 그래서 이제 그걸 불교 현업 화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분리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늘 그래야 합니다. 가는 길은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해서 서로 배척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서울 가는데 야 서울 가자. 그래 제일 좋은 방법 뭘 갖고 한 놈이 야 우리 집에 차 있으니까 내 차 타고 가자. 그러니까 야 네 차 타고 가기는 막 KTX 타면 얼마나 빨리 가는데 또 한 놈이 하면 KTX는 뭐 무화 타면 경치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은데 또 한 놈은 야 어제 스트랜드가 인마 트레킹 아니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쉬다가 가면 안 되나.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서울은 똑같아요. 서울 가는 건 맞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 가고 타는 게 최고다. KTX 타는 게 최고다. 무화 타는 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 거기 말하는 바로 이론의 다양화입니다. 법상종, 법성종, 열반종, 율종 무슨 종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세계. 서울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서울은 가는 건 맞고 서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KTX 가다가 그건 맞다. 목숨 걸죠. 아니다. 무화 타고 가야 된다. 자전거 타자. 걸어가자. 말 타자. 뭐. 그런 게 맞다 말입니까? 다 틀리죠. 사실은.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래서 말이죠. 자, 서울이 있는데, 서울 이야기 했죠. 그러나 대구가 있는데, 부산 사람 보고, 야, 대구 어디서 그러면, 대구 북쪽에 있지. 그건. 그죠? 안동 보고, 안동 사람 보면, 야, 대구 있는데, 그 남쪽에 있지. 경주는 서쪽에 있지. 그죠? 창녕이 동쪽에 있지. 그러잖아. 다 자기 말에 맞죠? 맞잖아. 부산 사람이 볼 때, 주기도 대구는 북쪽에 있잖아. 안동 사람 보면 주기도 대구는 남쪽에 있죠. 그건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근데 대구는 대구인데. 그게 직계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종파를 그거다. 그걸 섭렵하는 거지. 그거 아니다. 그건 하나의 논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과 유는 있다와 없다며. 그 흔히 반야싱의 공적색색적이요. 공이나 유나. 있는 것은 달 봐라. 참은 기울고 기울면 찬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달아있냐. 기울었다고 달아있고 찼다고 달아있냐. 달이잖아. 그런 얘기 사실. 출세. 머리 깎고 스님 된 거나 세속에 사는 거나 똑같다. 스님은 스님의 생애가 있는 거고 세속이면 세속의 생애가 있는 거죠. 불교 말하면 인도의 유마거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차별 없는 불성을 이걸 현실에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 이윤을 극복하는 거. 귀족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점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귀한 행적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이노 판제 무예박, 무예가, 무예춤 이야기가 나오는 여기 이제 무예에 관한 현실화, 상징화된 거죠, 사실은 여기. 그 다음에 손자의 설중업이 일본에 갔습니다. 가니까 뭐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할아버지 못 봤는데 네 손자 보니 너무 반갑다 하면서 시도 씌워주고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의 불교, 지금 현재 동대사 같은 것도 바로 원효의 화엄종 불교의 본산이 된 거기서 나오고 원효를 부송하는 거기서 나왔죠, 사실. 뭐 그 다음에 고산사에 가면은 원효에 관한 초상화 여러 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보시던 고산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설총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원효 아들이 설총 아닙니까? 설총도 굉장히 원효만큼이나 총명했어요. 총명했는데 어려서 뭡니까? 사스 오경을 통달하고 제자 백과를 통달했습니다. 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대단했겠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설총도 아버지를 따라서 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설총은 스님이 안 됐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았겠어요. 자, 신전에 신라가 아버지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삼국이 통일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시대는 삼국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요즘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 바로 뭐냐? 경세입니다. 경세. 그러니까 나는 갈등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을 치유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너는 정치 제도를 고치고 경제를 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된다. 이제는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삼국 간의 갈등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강수 같은 게 대표적이죠. 강수와 설총이 같은 시대인물인데 강수도 아버지가 야, 너 불교 해가 유명한 고성이 되라 했더니 강수가 뭐랍니까? 아버지, 석시 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경세 유학을 공부해가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천의 나쁜 놈을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강수가 쫓겨나요. 그래서 문장가로 이름 날리죠. 그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녀가 돼야 사회적으로 요즘 말하면 출세가 되죠. 여러분 그 조선시대 숭유업벌에가 스님이 굉장히 천시를 받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녀의 사회적 지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아요. 신라시대의 성녀의 지위는 최고예요. 그래서 왕자들이 다 머리 깎고 죽는데요. 고려시대 왕자들이 다 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녀들 지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시대 성녀 못 되려고 도첩지 하잖아요. 성녀가 될 수 있는 신분적인데 미백석 포백필입니다. 미백석 포백필은 요즘 중소기업 A급 중소기업 경제 수준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나 성녀 되겠다는데. 그래서 성녀입니까? 도첩제 자체를 폐지합니다. 아예 성녀 될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 포백필 미백석을 바치고 중대께 그 도첩제에 주려니까 그래도 줄 서는 게 인재들이 그러니까 막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지위가 높았다는 걸 보죠. 그래서 아들 보면 합니까? 불학은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이 나라 정교의 유성의 교화가 더욱 좋다. 지금 백성들 편하게 살리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인데 네가 왜 머리 깎고 네 아이라 천지 너 하려면 천지 돼. 네 빨리 공부해갖고 유종이 개조가 되라. 그래서 아들 보고 유학을 공부해라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설총 아닙니까? 실제 설총이 유종이 홍유로 칭호되고 하죠. 그러다가 원효는 70세 남산 혈사에서 죽었다 하는데 혈사가 어딘지 모릅니다. 요즘 말하면 구덩이 파고 죽었다 이 말인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해를 혈사 서봉 감실에다가 봉안했는데 아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유해 다 찍어갖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소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동상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그 유해 찍어갖고. 그래서 분황사에 봉안했는데 하루는 원효 날마다 가서 이 설총은 유학자입니까? 날마다 유교예로 아버지를 숭상하니까 소상이 동상이 돌아봤다 앉은 자세다 그런 설총의 그 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원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날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만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도 사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복잡하고 국내적으로 보고 지금 특히나 코로나 한 2년 되니까 지금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 엄청 심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원효를 좀 이해하면 오늘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화해와 상생, 특히 뭡니까? 모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내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불행은 나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밝은 사회를 지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원효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효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럴 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사회가 하나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